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희선입니다. 아마도 56년 전 오늘 강원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이제 지붕까지 눈이 차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그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께 나 생일날이어서 강의하러 못 간다 그랬는데 안 오면 절대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생일 축하 받아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영광이네요. 오기 잘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2시간 정도인데요. 좀 시간이 연기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등고령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니까 책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이 가이드북을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가이드북의 내용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노화는 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지원 방법은 주간보호시설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해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될 어떤 서비스의 지원 방법 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발달장애인의 이제 비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서 2022년 대비해 보아도 이제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7%에 이제 불과했었는데 2022년 기준 거의 10%대로 육박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잘 안 먹을까요? 그리고 이 지금 발달장애인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저희가 얘기하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포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인 중에서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도 이제 5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추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아직은 좀 이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40, 50대, 60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실은 이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발달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자료들을 좀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물론 이제 가이드북은 제가 공부한 것만큼은 좀 이렇게 좀 쌈박하게 정리는 좀 덜 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일본이 저희보다 이 고령화가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자료에는 보니까 현재 80, 90대 발달장애 노인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측건데 지금의 이제 40, 50대 발달장애인 분들은 앞으로 이제 70, 80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90 이상까지도 좀 살아나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분들은 좀 급속하게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발달장애 노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봤던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북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부족해서 좀 외국 사례들을 좀 많이 번역해서 좀 정리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하필이면 중고령 발달장애인 얘기를 이렇게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렇게 먼저 앞서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은 지금 중고령 발달장애인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단기를 포함한 주단기 보호시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그 장애인분들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노화가 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지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발달장애 플러스 노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과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부모님이 계속 돌봐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노화돼서 더 이상 자녀분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고 또는 그 부모님이 이제 부재하시게 되고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런 와중에 다시 이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살던 분들이 다시 좀 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에 영국에서 지금은 영국이 이제 그 노인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20년 전에 영국의 기관에서 우리로 치면 노인 요양시설인 것 같아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양호원을 방문을 했더니 사실 솔직히 우리도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노인분들이 가지 않죠. 대부분 80, 90대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노인시설에 80, 90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50대, 60대 발달장애인이 같이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발달장애인 분들이 좀 조기 노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서 그렇게 노인시설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40, 50대와 7, 80대의 그 격차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들이 과연 같이 노인시설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노인시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노화된 발달장애인들은 또 별도의 이제 그룹홈 형태라든지 아니면 노화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너싱홈, 24시간 간호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너싱홈 그런 곳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4~5분 계신 그 작은 그룹홈의 형태에 과연 간호사가 24시간 배치해 줄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발달장애 노인분들이 일반의 노인 요양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 노화된 분들이 좀 소규모 시설이나 이제 그룹홈 형태, 너싱홈 형태에서 좀 생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본도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요양 시설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70%, 80% 이상이 여전히 노인 서비스로 넘어가지 않고 장애인 서비스에서 이제 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노화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설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막고 이분들이 계속 살아왔던 지역 사회에서 노화가 되어서 좀 더 장애가 중증이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주간 그리고 단기 보호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복지부가 얘기하는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그런 시설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노화되는 발달장애인의 지금 현재 30대 후반, 40대, 50대 발달장애인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뭔가 이제 그 노화로 인한 추가적인 서비스의 필요도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 수요가 높게 뛸 거라는 거죠.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모이신 원장님들께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간보호시설, 우리 개개인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의 노화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은 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노화되면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노화에 대한 좀 접근 방법,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제 노화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드렸죠. ICF. 예. ICF를 적용해서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 기능이나 신체 기조, 어떤 기능적인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 그다음 노화로 인한 어떤 참여의 제약까지도 다 고려해서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아울러서 이런 어떤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요인, 그리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요인까지 모두를 정말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화의 관점으로 발달장애인의 노화 특성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건강 상태 및 심신의 기능 변화입니다. 건강 상태, 여기서 지금 이 건강 상태는 질병이나 질환, 의료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해도, 건강이라는 정의에도 굉장히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협의의 정의에서 건강은 어떤 의료적인 질병, 질환으로부터의 건강을 말하는 거고, 광의의 건강은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과 여러 가지 웰빙, 삶의 질까지를 다 포함한 건데, 여기서의 건강 상태는 그 의료적인 어떤 질병과 질환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상태나 심신의 기능 변화에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나타내는 특성은 더 많은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생활습관적으로 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고 비만이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더라라는 게 이제 좀 첫 번째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화되어 가는 그 과정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는 시력이나 청력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폐질환 등 각종 노인성 질환 및 합병증에 걸릴 위험도 이제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건강 상태 및 심신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특징은 조기 노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게는 있지만, 이제 발달 장애인에게는 그 65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다라는 그런 정의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45세 또는 50세부터 이제 노인으로 보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의 경우 좀 더 빠르게 이제 4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물론 60세로 정하고 있는데요. 서구보다는 좀 연령을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전이라도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노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노인 서비스에 준하여서 장애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노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30, 40, 50, 60, 70, 80대 연령대별로 이제 건강 상태와 심신의 기능, 건강 상태에서는 주로 만성 질환 관련한 것과 호흡기, 골격, 눈, 귀 등 질병에 대한 것, 그리고 각종 질병 및 건강 관련 질환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에 걸리기 좀 쉬운 경향이 있었고 40세 이전부터 생활습관병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도 많았고 50대부터 노화의 징후가 피부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암은 65세 이후에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0대부터 골다공증 현상이 나타났고 60대부터는 반복적인 골절이 발생하기도 했다. 디스크 요통 때문에 이제 보행이 불안정하거나 자꾸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고 백내장은 40에서도 나타났다. 이제 요런 내용들은 실은 일본에서 연구한 것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재구성을 한 겁니다. 요런 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일본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긴 기간을 두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어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데이터들을 수년간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빅데이터 결과 나타난 특성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몇 년간을 해봤을 때 좀 이런 특성을 갖더라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심신기능과 관련해서는 신체 기능, 심신기능에서 보는 거는 신체 기능과 치매 또는 인지 기능 저하를 볼 수 있는데 신체 기능의 저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질병으로 인해서 연화 기능의 저하, 흡인성 폐렴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특성, 그 다음에 또 시력과 청력이 좀 많이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낙상도 잦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저하돼서 식사를 거부할 가능성, 그리고 특히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조기에 급격히 저하돼서 치매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건강 상태와 심신 기능에서 발달장애인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보면은 신체 기능의 저하 및 질병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기 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 가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다지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노화가 되면서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발달장애인 분은 젊을 때 도전적 행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노화되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한 좀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그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및 혼란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우리가 얘기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이 이전에는 혼자 잘하던 것들, 차기라든지 밥 식사하는 거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못하게 되는, 그리고 작업 능력에서도 그 전에 이런 작업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반드시 노화 때문, 노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노화로 인해서 신체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노화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ADL이나 IADL이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체 기능 저하나 질병이 ADL에 영향을 미치고 ADL은 또 IADL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발달장애인이 노화될수록 지원인의 지원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뭐 보조기구라든지 뭐 휠체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뭐 그런 여타의 그 복지 보조 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나 설비, 편의 제공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화의 주요 특성을 이제 보시면은 ADL, IADL. ADL은 보통 40세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일본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행동이나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특징들이 40대부터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었고 오히려 IADL의 변화는 좀 50세부터 좀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질병과 심신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노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활동 그리고 참여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참여에서는 좀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시설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활동이나 행사 등에 대한 참여도가 이제 쉽게 지쳐서 이제 좀 계속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했던 취미 활동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나 작업에서 계속 참여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체 기능도 저하되고 질병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자꾸 이제 소극적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도 제한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시설 및 사업장에서의 활동, 개인 활동 모두에서 이런 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둘러싼 이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대부분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지가 변화되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질병이나 심신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나이 들거나 부모님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거주지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발달장애인에게서, 물론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겠지만은 특히 이 시기에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돌봄자인 부모의 고령화 또는 부재가 이제 환경 변화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이나 이별로 인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굉장한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연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꽤 전에 중고령 발달 장애인 연구를 이제 교남 소망의 집에서 했어요.
시설에는 아무래도 주간보호 시설보다 나이가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엄청난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근암에 이제 한번 갔는데 거기 거주인분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친했던 친구죠. 누구누구 하늘나라로 갔대요. 누구누구 하늘나라로 갔어. 아마 그거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알려줬겠죠. 왜 없어? 왜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갔어.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예? 어디로요? 했더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정말 눈동자와 눈에 그 파라라라 떨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면은 그게 굉장한 큰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모른 채 예, 그 가까운 사람의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게 이렇게도 큰 좀 스트레스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이제 그 입소 시설 등으로 바뀌게 되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인 관계에서 이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후원자들 그런 것들도 바뀌게 되고요. 복지기구의 필요도 생기고 그리고 제도나 서비스에서 이제 성년 후견인도 알아봐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ICF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발달장애인 분들의 노화의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한 노화 특성을 가졌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행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는 주로 일상생활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가족 지원. 이게 그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이지요. 이거를 ICF에 적용하고 그리고 중고령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좀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생활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을 일상생활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그리고 시설 내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구분해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건강 상태와 심신의 기능이 발달장애인의 노화에서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 시 유의사항으로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질병의 중증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좀 대응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병이 진행이 되고 상당히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뭔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미 중증이 된 다음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달장애인이 노화와 관련한 이제 건강관리 지원에서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고도
뭐 노화돼서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질병과 노화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물론 노화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질병과 노화는 분명 다른 거고 질병은 당연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을 정상적인 노화로 잘못해서 질병의 확인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들. 그만큼 발달장애 당사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분이 눈이 나빠졌구나. 그리고 이분이 청력이 굉장히 저하됐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력과 청력의 저하로 인해서 이미 이분은 굉장히 ADL이나 IDL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적으로 지원시 유의사항에서 당사자의 모든 변화는 달리 입증될 때까지 항상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관리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세 번째로는 노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이것을 단순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노화가 되어 간다고 해서 발달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와 증상들은 치료 또는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또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세 번째로 건강관리 지원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건강관리 지원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여러분도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발달장애로 인해서 이제 만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신체 기능도 많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인지나 치매도 많이 발생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인 우리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인 우리가 그러면 지원하는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이용인의 변화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합한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건강 관련해서는.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치료할 수 없잖아요. 의료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고통, 어디가 아프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이 들었더니 자꾸 무릎팍 아프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 조기에 알아차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알아차려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것 그게 건강관리 지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인이 노화로 인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작스럽게 또는 점차적으로 변화는 노화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날 때 사실상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이용인 본인입니다. 그쵸?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이게 왜 갑자기 여기가 아프지? 왜 갑자기 잘 안 보이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그래도 나이 들면서 당연히 이렇게 무릎팍도 아프고 그렇다라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쉽게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지금 막 바뀌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아픈 것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발달장애인들이 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을 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병원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에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이 피검사를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매번 못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림 하나마다 피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부터 갔을 때 무엇이 전개되는지 그거 하고 나서 좀 어떤 좀 따끔거림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지 하지만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질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씨 건강검진 하러 가면 이제 그 피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설명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런 설명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이해한 발달 장애인 분은 그 체열을 하는데 굉장히 협조적이었대요. 네. 그리고 체열이 끝나고 나서도 나 지금 굉장히 아프고 하지만 이거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져 라는 믿음 그런 지식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이제 행동들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연구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발달장애인 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화로 인한 변화 이렇게 바뀌어 간다. 그리고 노화가 돼서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드니까 친구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주간보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내 신체 활동, 그리고 적절한 식단 관리, 그리고 영양제를 포함한 약 복용 관리, 그리고 적절한 휴식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고령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인데요. 약물 복용.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약물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주간보호시설에 오신 분들 보호자들이 약물 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챙겨드리는 게 다예요. 근데 이제 노화될수록 약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랬을 때 그 약과 약 사이의 부작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심각해져서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 현황 서비스라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과 어떤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핵심이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의 첫 번째는 건강 상태 및 심신 기능에 대한 기초성 평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금 노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거는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초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달장애의 특성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노화로 인한 건지 원래 이분의 그 발달장애 특성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미적미적하다 보면은 치료시기 놓치고 중증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 평가가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선 평가의 시기를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최소한 40세 이전에 이분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ADL, IADL 그 모든 것들의 기초선을 파악해 두라고 합니다. 파악해 두고 그거를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변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좀 35세 이전에 기초선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선 평가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받은 모든 질병이 기록이 돼야 되고요.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결과, 건강검진의 결과가 들어가야 되고 보행이나 자세 유지 등 신체 기능에 대한 점검 결과가 들어가야 되고 치매 및 인지 기능을 측정한 것에 결과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보행 자세나 유지 등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드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첨부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최소한 이분이 40세 되기 전에 보행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인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분이 노화로 인해서 보행이 점차 어렵구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시력에 문제가 생겼나? 노쇠가 됐나? 디스크가 됐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원 방법에서 이제 첫 번째가 기초선 평가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선 평가할 때 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 이제 질환에 대한 거, 영양 상태에 대한 거, 특별 케어에 대한 거 이런 거의 평가 내용들 이거를 좀 예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지와 교류에 대해서도 의식 상태 이건 인지죠. 그리고 시력, 시각, 청각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그 건강 상태와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 상태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문서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 평가한 것들을 통해서 기초선이 되는 최초의 그것을 두고 그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평가에 측정을 해 나가면 노화로 인한 변화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한 번씩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건강상태의 평가 주기는 주로 의료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외래진료 그런 것들로 할 수 있고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주기는 가이드에 예시로 담아놨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뭐는 주기를 어떤 정도로 해라. 혈압 체크, 당뇨 체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평가 주기 또한 이제 하나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고연령이나 고위험군인 경우는 좀 주기가 짧겠죠. 주기가 짧고 좀 젊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좀 길게. 그래서 이제 신체 및 인지 기능 평가 주기는 통상 6개월, 3개월, 매월 단위로 측정하는데 이 주기의 결정은 그 발달장애인 분
이용인 분의 이제 연령이나 노화 정도를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도 가이드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초선 평가한 그 평가 자료를 문서화하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주기적으로 또 이것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쭉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분의 건강 상태와 심신의 기능의 변화 과정들이 기록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냐면은 의료 제공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갔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발달 장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뭔가 이제 진단을 받을 때는 대부분은 문진을 하죠. 내가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파서 어떠해서 어떠하다라면은 의사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이러합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발달장애인분은 스스로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이 시트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평가해 온 그 나름의 의료 쪽에서는 차트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개인별 어떤 기록 문서화된 거를는 우리가 그때 이제 병원에 갈 때 의료진이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응급실에 가게 됐을 때, 응급실에 가게 됐을 때 정말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그리고 이제 좀 그 아이 이동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분의 특성 다 적혀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약물을 언제부터 복용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도 이 약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약들과 상충하지 않는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으로 처방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직접 의료 서비스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그는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모님이 좀 살아 계시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현재 대신 하고 계실 거예요. 병원 가게 되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의사한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는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분이 중고령 되서 지금 한 70, 80 되시니까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먹는지 모르겠어. 부모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그나마 좀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주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그걸 못하시, 깜빡깜빡 하시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제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관찰해서, 기록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후에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겠죠. 그럼 발달장애인 분이
뭐 활동 보조사랑 하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랑 이제 했을 때 사실 이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된 그런 지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시설에서 해야 될 또 다른 그 건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서비스는 응급사고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노화가 되어 갈수록 갑자기 이제 좀 낙상이나 전도,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잘못 삼켜서 질식하거나, 이제 좀 그런 응급 상황들이 좀 젊을 때보다 좀 자주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에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미리 너무 놀라지, 물론 이제 우리가 119를 부르겠지만 그 전에 어떠한 이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기술의 준비들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상생활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에서 지원 시 유의사항은 노화에 대한 이용인의 불안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유의사항이고, 또 하나는 변화의 개인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주간보호시설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분들과 그 중고령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FGI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나이도 같고 한데 그 노화의 정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개인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40이 넘었어도 아직도 정말로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갑자기 진짜로 그 기운이 푹 떨어져서 기존에 하던 그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주무시겠다 그러고 눕겠다 그러고, 그런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 물론 이제 젊을 때도 발달장애인 분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잖아요. 실은 다 다른데 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노화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더 달라진다는 거. 더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질병을 갖게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잘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에서의 개인차. 그래서 저도 이제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예전에도 계속 이제 PCISP라고 개인별 지원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일본 자료에서 보니까 젊을 때도 좀 다른데 노화되면서 더 개인차가 막 굉장히 더 커지는데, 근데 70, 80 되면은 다시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기능이나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인지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노화도 굉장히 변화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발달장애 특성과 노화로 인한 변화 구분이 어렵지만 아까처럼 기초선평가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지원 방법에서 ADL 평가나 IADL 평가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두고, 이것도 또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초성 평가를 마찬가지로 해 두어야 됩니다. 40세 최소 40세 전에 ADL과 IADL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가이드북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DL과 IADL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적인 측면은 우리가 직접 서비스 할 거는 없고 이제 우리가 조기에 연결하는 거에 있다라고 했는데 ADL과 IADL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변화되면은 변화된 만큼 우리 서비스가 바뀌어야 되죠. 이거는 우리 복지 영역이니까. 네. 그래서 이동의 변화가 있다면 이동 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를 확인해서 사용 시 장단점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동을 위한 1:1 케어도 필요할 것이고 삼킴 기능이 변화가 있다면은 식사 제공 유형이나 지원 방법들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목욕의 변화가 있다면은 또는 차기, 옷 여러 가지죠. 신체 그리고 슬픔이나 불안,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경우에도 심리 상담을 연계하든지 의료 심한 경우에 이제 의료 연계를 하든지 거식증이 있는 경우에 탈수 증상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변화해야 될 그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서비스에서 주간보호시설의 변화라고 한다라면은 돌봄의 기능이 좀 강화되는 야 될 것이다 라는 가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무슨 프로그램 낮 시간 동안 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좀 집중되어 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개별 이용인에 대한 일상의 돌봄 기능, 낮 시간 동안의 돌봄의 기능들이 강화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원인들의 이제 돌봄 기술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령이나 기능 상태에 따른 활동 참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원 시 유의 사항인데 제가 이제 쭉 이 가이드를 정리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활동 참여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건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한 ADL이나 IAD의 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활동과 참여에 대한 지원에서는 그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활동 참여는 이용인의 바람을 가장 우선해서 활동 참여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참여 방법은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통한 활동 참여 지원, 그리고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행해야 되는 이렇게 평가는 진행이 됩니다. 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서비스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중고령 노화된 발달장애인 경우는 예전에는 막 굉장히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다가도 이제는 굉장히 좀 느리고 좀 이제 유연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그러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의 이제 활동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는 관계, 친구 관계,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지원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심리적인 건지 생물학적인 건지 심리사회적인 건지 환경적인 건지를 모두 고려해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동이 불편해지고 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활동과 참여, 지역사회 참여는 끝까지 부여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은 계속 소극적으로 되고 뭔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좀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좀 덧붙여 봤는데, 중고령 이용인 가족, 부모님들 FGI를 했어요. 겪는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들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몸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어서 자녀 건강이나 활동 관리가 너무 벅차다. 부모도 젊을 때는 씻기고 먹이고 등하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그것도 점점 힘들다. 그리고 내가 이제 70세가 되다 보니까 100kg 아들 목욕 시킬 수가 없다. 병원 데려가서 의사가 막 설명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잘 알아듣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그게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 없이 혼자 아이를 양육한 경우에는 이제 자꾸만 시설 입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주간보호 시설에. 예전에는 재활 쪽에 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랜 시간 편하게 맡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면 좋겠다. 외부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다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요거는 부모님 생각이시고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활동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전문가들은 그런 조언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노인들처럼 이동식 차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발달장애인의 노화,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눈으로는 보인대요. 아들이나 따님이 막 얘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고, 이렇게 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하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65세까지는 그래도 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줄 알았는데 벌써 너무 노화가 돼서 지금 노인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걱정이다. 그리고 노령 이용인들은 좀 따로 분리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은 연령대가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물론 이제 중고령만 따로 하는 데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젊은 이용인 분하고 부딪혔을 때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그럼 좀 분리해주면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좀 주간보호센터가 좀 야간까지 시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노인도 노인주간보호센터 야간까지 운영하시는 거는 아시죠? 주야간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이래요. 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들과 외국의 연구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그래 지금 그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간보호시설의 양적인 수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활동 서비스라는 거, 주간 활동 서비스도 하고 있고, 활동 보조사들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2-3시간 막 이제 그거 다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선호하세요. 활동 서비스 받는 거, 그 몇 시간씩 막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은 활동 서비스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쫓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낮 시간 동안 또는 가능하다면 야간 시간까지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이런 주간보호 시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일시 또는 단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보호 시설, 그리고 나도 어머님들도 자꾸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아마도 조만간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주단기 보호시설의 수가 엄청나게 모자란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중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분들의 비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물론 개인차는 다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노화를 확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주간보호 시설에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간다라고 한다면 100% 인력 충원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중고령 노화로 인해서 건강관리나 활동 지원에서 1:1 케어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지고요. 돌봄 서비스에도 더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을 몇 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명 서비스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인력이 이제 충원이 돼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늘 평가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기록하세요. 막 이런 것도 인력 충원되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인력의 전문성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정 공간에 대한 기준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집단활동실 이외에도 중고령 이용인 분들은 점심 드시고 나시면은 주무셔야 돼요. 휴식해야 되고 계속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령대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좀 노화 증상이 있어서 이제 질병이 있거나 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좀 공간이 분리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간보호시설이 한 공간이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중고령의 경우에 이제 골절에 넘어지면 또 골절이 돼요. 예, 저도 나이 드니까 넘어지면 꼭 이렇게 뼈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노화되면서 이제 요실금, 대소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전에보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화장실 개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주간보호시설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개수도 확대돼야 되고 배변 실수를 했을 때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샤워 공간이 마련된다라든지 그런 좀 설비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늘어날 텐데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정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좀 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라면은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좀 노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시던 이 지역 사회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좀 늙어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질문은 있었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 화남시에 있는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엄청자입니다. 우리 박사님 강의에 굉장히 저희 시설은 저는 공감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올해로 24년째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24분 중에 거의 40%가 저희는 40대 중고령 장애인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나머지 것들은 너무 공감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정책적인 그 제도적인 뒷받침에서 그러면 저희가 노인으로 따지면 일반인들은 65세 노인에서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친구들은 물론 65세가 되면 그때까지 얼마나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아까 근데 일본이나 다른데 뭐 90까지도 계시다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저희가 중간부에서 중고령 이 특화반을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65세가 넘어갔을 때 그때에 우리가 장기 요양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친구들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노인 장기 요양이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연구하시다가 그런 부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첫 번째 문제는 65세라는 그 연령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을 받더라도 그것에 갇혀 있어서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훨씬 그 이전에 이미 그 조기 노화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65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신청이 굉장히 반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연령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건강검진도 보면은 대충 뒀을 때 몇 세 때 치매 진단 이런 것도 몇 세 때 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은 훨씬 일찍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다운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30세, 35세에도 그 치매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면은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을
그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발달장애인의 치매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냐, 거주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MRI나 CT를 찍어요.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MRI를 찍어 놓고, 오히려 의사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었더니, 이분이 이제 치매에 인지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계속 버팅거든 병원에서, 근암에서 그때도 한규인 원장님이 의사 만나서 따졌어요. 지금 몇 년 그거 다 들고 가가지고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 치매도 조기부터 약을 복용하면은 상당히 더 심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일찍부터 딱 약을 드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심한 치매까지 안 가시고 이렇게 유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기 다 놓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MRI 찍어서 들이밀었더니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데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작년부터 이제 학계에서나 복지부에서나 발달장애인에게는 좀 더 이제 연령의 이제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이 아마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의해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를 좀 풀었어요.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풀었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노인복지로 안 넘어가요. 그냥 장애인 복지 쪽에 그냥 계세요. 그게 거의 80%가 그냥 계셨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영역이 장애인 노인 서비스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광역시 나우리주간보호센터장 박종옥입니다. 네. 교수님, 박사님 강의가 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노화나 이런 것들이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진화되고 또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이런 이유들이 어떤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몸의 변화가 느껴지거나 예측되어지면 본인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거나 또 의사를 진단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적절한 조치들을 때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화들이 이렇게 속히 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의 진행들이 빠르고 또 일찍 되는 이유는 그런 적절한 대처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질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체중증인지 아닌지를 발달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럼 아까 교수님이 저희에게 제공했던 수단적 일상생활 아니면 기초선 평가 지표들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노인들 치매나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초 자료인지 아니면 지표선 평가 지표선도 일반 우리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지표선인지 그것이 약간 궁금합니다. 아유, 질문이 너무 예리하시네.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가이드에 적어 놓은 거는 ADL 측정, 그거는 일본 거 번역한 거예요. 일본이 발달장애인 용어로 만든
그 ADL 측정 도구.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발달장애인용 ADL이나 IADL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ADL의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예. 지금 그게 그 일본의 그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한 김에 우리 그 회장님 계시는데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한국판 발달장애인 ADL, IADL 측정 도구를 만드셔야 돼요. 없습니다. 근데 학계도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이게 꽤 만들어진 지 꽤 됐어요.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측정하는 저 자료도 발달장애인용 자료예요. 이 가이드에 있는 거는. 대신 근데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일본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 K 한국판 거를 우리가 그런 일본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기 주간보호협회에서 언제 회장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거주시설에서도 이게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해 주신 거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달장애는 정말 사실은 평생의 장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계속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자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노화에도 취약하고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발달장애인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 분들보다 더 그분들도 조기 노화 있어요. 제가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봤는데 그분들도 너무 젊은 때든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모든 삶의 이제 불편함과 이제 심신의 이제 어려움들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하신 분들이 또 더 빨리 는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분들의 조기 노화도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고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기 노화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발달장애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그 조기 노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염색체와 관련된 이거는 저도 내용은 읽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합니다. 뭐 염색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다가 복합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정말로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 쭉 있으면서 좀 거주시설 그리고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제 일을 주로 많이 한 게 그다음 주간보호 시설하고 좀 제가 연구든 뭐 현장 활동이든 늘 좀 제일 많이 했는데 보면은 주간보호 시설이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연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PCISP 개인별 지원계획 연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개개분들을 만나 뵀을 때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가이드도
정말로 고령 많이 되어 있는 시설이나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사실 주간보호 시설의 그 발달장애인 분들의 고령화 정도는 거주시설 같은 데 비하면은 좀 약과죠, 아직은.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주간보호 시설이 앞서서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뒤에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놓은 거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왕 내용적으로 앞서 계시니까 다음으로 좀 행동적으로도 좀 앞서 주시면 안 될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드는 게 좀 주간보호 시설이 이제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좀 뭔가 단합해서 이제 정책적인 제도적인 요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이제 각자 너무 바쁘잖아요.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조금만 그 기운을 더 내셔서 이제는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간보호시설협회가 지역사회 통합지원 그 커뮤니티 케어 얘기할 때 분명히 이제 짚고 복지부에서는 짚고 넘어갔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보호시설을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더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확장시켜 놨어야 되는데 주간보호시설은 딱 시설이라고 제껴놓고 다른 거 막 만들어서 산발적으로 많이 막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결국은 근데 이거 막 활동보조고 뭐 활동 서비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 연세 드시고 발달장애인분들 고령화되면서 중증화되고 하면은 그거 다 못하세요. 활동보조사분들도 중증분들한테는 안 오잖아요. 오려고도 안 하고. 근데 이분들 요양시설은 또 못 가요. 노인 서비스 가지도 못해요. 그럼 결국 이분들을 주간이나 주단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복지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쳐놓고 관심밖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급해졌을 때 콜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좀 정말 이제 주간보호 시설은 좀 이제 이 고령화되어가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사망 후에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관이면서 센터로서 자리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복지부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방금 너무 시원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대형 뭐 거주시설이라든가 또 뭐 발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견들 또 저희들의 바라는 소견들이 굉장히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이나 또 이런 장애 쪽에 관련해서 연구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그 선도대 역할 또 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례를 발표하고 이러신 분들이 강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발달장애인의 중증 돌봄들을 요구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뭐 발달지원센터를 만나든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나든가 지금같이 뭐 주간활동 서비스도 만든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을 가져가게 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적고 이렇게 조금 먼저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먼저 체험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먼저 소리를 커서 가져가는 팀에서 일들을 하게 되는 사업이 돼서 기존에 있던 뭐 발달지원센터가 더 확장이 된다든가 또 종합지원센터가 더 확장이 된다든가
그래서 늘 주간보호센터는 소규모로 또 지역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두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적절한 가장 이상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밤에까지 야간까지 뭐 저녁 식사 목욕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 때문에 그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주간보호센터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조금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늦게까지 해서 보장을 하면 더 완벽한 뭐 지금 하고 있는 통합 돌봄이라든가 뭐 주간활동 서비스란 이런 것들보다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박사님께서 조금 더 소리를 내주시고 더 강하게 이런 제도들을 좀 정책에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해주신 강희서 박사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한국판 발달장애인용 ADA 개발 협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이하를 안 받잖아요. 65세 이상 되셔야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이제 장기요양 제도로 가는데 그러면 65세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돌봐야 되느냐, 65세까지만 돌봐야 되느냐라는 또 질문이 생기실 수 있고 또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65세까지로 이용 연령 제한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광주에서 발달장애인분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그래서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65세까지만 이용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법에서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서비스 지침에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침은 법이 아니다라는 거 해서 65세 이상 되어도 중화활동 서비스라든지 뭐 장애인 복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유권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협회에서도 노인 발달장애인 중앙보호센터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마련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있다가 11시 반에 이제 그 서비스과 이제 오두순 과장님께서 오시는데 서비스과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저희 담당과는 정책과예요. 그래서 지금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말씀 참아주셔야 된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뭐 실컷 얘기하셔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관한 얘기만 하셔야 돼요. 통합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주간보호가 통합 서비스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이분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얘기하시고 저도 이미 뭐 한 3번 가까이 만나서 우리 주간보호가 할 수 있는 방향들, 접근할 수 있는 방향들 계속 얘기했는데 또 현장에 일을 많이 해주시면 더 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복지관 쪽으로 계속 푸시를 했어요. 복지관 쪽에. 복지관도 안 하고 싶고 우리 인프라를 찾을 때 주간보호도 이제 관심 갖고 해주기를 바래서 오늘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간보호는 어차피 변화해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해야 하니까 오늘 그거 참고해서 원장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게 서비스 과장님들한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끝내고 10분간 쉬었다가 11시부터 저희 실태조사했던 결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온 거지? 안녕하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뇌물을 아니 생일 축하하니까. 아 생일 축하. 아 맞다. 생일이셨지. 예예예 명함을. 우리가 제가 명함을 일단 먼저 드시고. 강희아 씨랑 했어요. 노래만 보니까 미안하다. 뭐도 드렸어? 뭐? 송상? 뭐야? 일본과 비언역 그 지표는 우리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거 레퍼런스 그거 이제 일본 거다 예예 해놓고 쓰면 돼. 어디에 같이 아 우리 가이드북에 있어. 다 뭉개져 있어요? 예. 기대된다. 그니까요. 근데 이게 명함 없으시면 톡을 연락을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끄죠? 사진을 찍어서 네네. 저를 주시면 저희 임원들 방에다 이렇게 지역별 현장들 방에다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연락처 하나만 우리 현주엽의 팬이 되시세요. 패밀리 꼭 집어서. 아니 예전부터 패밀리였어요. 진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따가 좋겠어. 당연히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것 먼저 같은데 우리인 것처럼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생 현장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아, 이거까지 이제. 변화 흐름까지 막 우리가 이게 근데 감당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화나요. 저까지 하면 좋은데 현장이 그러냐고. 아니 그리고 우리 주간보에 대한 논문도 너무 없죠. 우리 논문을 열심히 써야 돼. 아니, 저도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저기 주간보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면 좋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런 거 막 지표도 만들고 할 일이 많아. 하나로 지려고 하는데 현장 자기 센터 추스르기 일이니까 거기를 올라가니까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최근 2, 3년에 저 지원 조금씩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잡부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땜빵하고 막 자리 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이 안 되는 그것도 안 시설부에도 해준대요. 원장님들은 다 나와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주간활동 생기면서 아 뭐야 우리는 비교가 돼 비교 대상이 되니까. 내야 돼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얌전했어 우리가. 그래. 조합해서 그 얘기 하시려고. 왜 주간보고 물으라고. 그래서 나도 막 물었는데. 노희원 시원님도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거의 만족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만족한 건 아니고. 그래 만족이 아니었는데. 나갈 새가 없어 너. 근데 바빠서 이번 계기로 조만간에 크게 아마 맞추고 대표님들 미팅이라고 해서 나오는 계속 찾아가고 우리 회장님 가서 한번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디슨 고장님한테 지금 전국의 중앙고생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알아요. 분노 게이지를 나 전달하고 싶어. 왜 우리 왜 아예 처음에 톰돌 사업에 우리가 빠졌어. 관심도 없어. 그랬더니 새롭게 빼냐고. 만들어, 새롭게. 아니 빼지 않았다고. 늘